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원장과 원세훈 전 원장을 검찰이 어제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위 비서관에게 돈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관계자에게 특수활동비에서 일부를 빼 전달하도록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돈은 모두 5억여 원으로 특히 앞선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이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전달토록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두 국정원장의 지시로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위 비서관에게도 모두 1억여 원 정도가 전달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새벽까지 밤샘 조사를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검찰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누군가의 지시로 국정원 돈 5천만 원을 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그게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8억 원에 사들인 내곡동 주택과 유영아 변호사에게 맡긴 1억짜리 수표 30장 등입니다. 유 변호사는 보관 중인 30억 원은 국정농단 1심 재판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앞으로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유영아 변호사가 어제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전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마에 탄 왕의 성화봉에 불꽃이 타오르고 전통 복식을 입은 300여 명의 어가 행렬이 평창올림픽을 밝힐 성화를 한 발 한 발 옮깁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시내에서 드론 야간 비행이 허용돼 색다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광화문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서울을 찾은 성화를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88 올림픽에 대해서도 아이와 함께 얘기하고 호돌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음이 벅차오르고 이번에 꼭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마포구 상암동에서 시작한 서울 성화봉송은 서울역 고가보행길과 홍대 입구 등 명소들을 돌며 대회 개막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전 감독과 사격의 신 진종호 등 스타들도 서울 봉송에 함께했습니다. 성화는 지난 2달 동안 전국을 누비며 평창올림픽의 열기를 높였고 이색 성화 릴레이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대전에선 로봇이 직접 성화를 운반했고 진천에선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이 수중 성화 봉송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서울 곳곳을 누빌 성화는 경기 북부를 거쳐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축제의 땅 강원도로 향하게 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쉬는 것도 정치다.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눈길 때문에 김민석 원장님은 좀 늦으시는 것 같고요. 자, 우리 김현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단둘이 하니까 좋네요. 눈도 내리고. 서울에 눈이 여러 번 내렸죠? 근데 눈 내리는 거를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밤에 내리거나 새벽에 내리거나 내지는 제가 뭐 지방에 갔거나 이럴 때 눈이 온다는 소식만 들었고 첫눈도 제대로 못 봤는데 오늘 눈 내리는 토요일 되게 차분해지네요. 그만큼 열일을 하셨군요. 아, 그렇습니다. 눈 오는 걸 못 봤어. 네. 자, 어서 오시고요. 김민석 원장님은 지금 눈길이 좀 막혀서 좀 늦고 계신다니까 이따 꼭 오실 겁니다. 시차 적응 안 됐나 보네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좀 있긴 해요. 1시간. 네. 눈이 한방눈이에요. 멋있게 오네요. 네. 네. 이것도 다 네.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에요. 왜냐면 이문덕. 예, 왜냐면 한 7개월, 8개월 이제 되니까 이게 나라냐 해서 아,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이구나. 국격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죠, 마음이.
예전 같으면 그런 시절이 아닐 때는 이렇게 눈 내리면 토요일날 눈 내리면 아 질척거려 이게 무슨 눈이 이래 막 근데 눈이 검은색으로 보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포근해지니까 이 눈 내린 것도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 저 눈도 나를 축복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맞습니다. 우리 대변인님이 온여도의 사이 깨달음이 해골물을 마셔도 이게 해골물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마실 수 없었겠지만 그게 안 보인 상태에서 물을 마시니 물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네, 맞습니다. 네. 정신이 있다고 하사불상.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날아잡게 문 열어! 이게 권리야! 너희 수준을 공개 받고 그래! 공개해야 돼 이거! 아 나도 봐요 어떻게 하냐 공개. 당신 여당을 무시하는 애들밖에 많아. 몇 다야? 무슨 말을 하면 몇지가 다냐고. 자, 국민의당 이야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안철수가 당무위를 강행했어요. 그 구태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전당대회 하면은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드자비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국회의원들 그 자리에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 몰려와 있고 거기 당대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바로 싸우고 있고 주먹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떤 국회의원 들어오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 사이에 안철수와 박지원 두 사람은 단상과 객석에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고 꼴사납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어저께 3시 한 5분경에 그 앞을 지나갔거든요. 246호. 뭐 취재 가신 건 아니죠? 아닌데 이제 어저께 방송 출연 때문에 본청 당대표실에 있다가 부랴부랴 나가는데 막 그 앞이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직전에 공개 회의에서 비공개로 전환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장병환 의원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연단에 서 있을 때 뭐라 하니까 이제 소위 안철수 쪽 사람이 빼찍으면 다야?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다가가고 중간에 말리고 그러고 이제 언론들에게 비공개를 알리고 이제 언론인들 퇴장 요구하니까 왜 이게 비공개냐 공개해야지 막 그 소동이 벌어진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언론인들이 막 취재하고 뭐 들어가니 많이 실갱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방송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나왔고 국민의당의 대변인이 김철근 대변인이에요. 아우 자불안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이 아니면 본인이 그 당무회의장 안에 있어서 그런 상황 소요 상황을 교통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본인이 어쨌든 방송 때문에 와 있다 이제 이런 거고 2015년도에 우리 당 일부에서 보여줬던 태도이죠. 물론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도 지금 나가신 분들이 주로 우리 당에서 했던 모습. 이고 그리고 이전에 2011년도에 이제 혁신과 통합하고 합당을 해서 총선을 치르자고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당 해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전당대회장 안에 있었던 일부의 그 폭력적 행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친 무슨 언사 그다음에 난동 그리고 뭐 액젓 던지고 막 이랬던 게 불과 저희도 6년 전에 있었던 모습인데 그게 이제 고스란히 국민의당의 통합 과정에서 아주 그 볼상사납게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죠. 예.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최재성. 그렇게 드센 분들이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 사태로만 보면 통합 반대하는 쪽 의원들을 지지합니다.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그런 문화니까 총무부장,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사무총장 맡았던 최재성 의원이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안 나갈게. 그 말을 왜 했는지가 이런 느낌으로 좀 느껴져요. 아, 이거 보고 있으니까 어쨌건 당무위원회 결론은 뭐냐면은 2월 4일 날 전당대회 하기로 의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 이제 구성해서 준비 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당대회 의장은 지금 이상돈 의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일날 이제 의장의 진행에 의해서 이제 전대가 진행이 될 텐데 그날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은 예측이 불허한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안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걸작이네요. 정당사에 이렇게 투명하게 한 전례가 없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가로열고 가로닫고 안철수가 대표일 때죠. 근데 안철수가 대표일 때는 본인의 경험이 처음이니까 예, 이렇게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주로 썼던 말이 첫 일정, 첫 해외 순방에서의 성과, 첫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모든 게 첫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본인이 한 행위가 모두가 첫인 거죠. 그런 의미이죠, 지금. 네. 찬성 반대파를 분류해놓은 거 보니까 사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30명밖에 안 돼요. 합당 자체를. 네, 대부분 호남 의원들이니까 호남 의원들은 호남 정서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 중립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사실상은 반대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더라고요. 안철수의 태도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 중재파가 중재를 했으나 그걸 거부한 상태로 당무위원회를 지금 진행한 거고요. 전당대회까지 가겠다 그러는 건데 확정된 느낌이에요. 분당. 예, 그렇죠. 네. 여기서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여기를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 정치인들한테도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끌려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허무한 일이 있나요?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UAE의 무슨 의혹. 결국에는 그 말이 맞았어요. 칼든이 한국을 다녀가고 나면 모든 문제는 풀릴 것이다. 결국에는 그 김성태를 임종석 실장이 만나서 그런 식의 합의,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겠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호재를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놔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사실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니들이랑 상관이 있건 없건 이거는 국익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만에 사건이 종결됐죠. 그러니까 12월 9일 날 가서 12일 날 돌아와서 갔을 때 이제 UAE에 도착했을 때 이제 청와대에서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됐다라고 이제 발표되고 나서부터 딱 이제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내사 종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부와 청와대와 그다음에 야당이 국익을 우선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라고 정리한 것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이 문제를 무슨 리베이트 건이다라고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기를 건드려서 사과하러 갔다라고 하다가 그것도 역부족이니까 송영무 장관을 끌어들여서 협정을 폐기하려고 그러다가 UAE 측 반발을 사서 무마하러 갔다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칼둔 청장이 와서 책임자들 만나고 정부 관계자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청장 측에서 이제 메시지가 왔겠죠. MB 쪽에 미뤄 짐작컨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MB 측에서 이제 김성태 원대한테 이제 요거는 좀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기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소위 혐의 지금 최근에 계속 문제되고 있는 다스와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소위 적폐청산을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그 UAE 이슈를 활용한 면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더 이상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드러나는 사건을 커버하기에는 한계치에 다다른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만하자라고 국익을 위해서 그만하자라는 아주 좋은 걸로 포장은 했다 손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라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약삭 빠른 거죠. 정치라는 게 언제까지 누구를 대변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좋은 일이라면 목숨 걸고 이제 대변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싶으면은 정치인으로서 자기도 살아야 되는 거니까 발 빼야 되는 거죠. 네. 그 이야기의 핵심은 군사협정 이런 부분은 국회 비준 사항인데 그 국회 비준 없이 국회 비준하려면 시끄러워지니까 비밀 내용을 놓고 덮어버린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이명기약이 뭔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이미 기자회견 때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다음에 협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이후의 프로세스인 거고 요번에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제 신사협정을 맺은 거고 국익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약속한 거니까 그거는 그거대로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신 말씀은 그건 또 여전히 국익을 위해서 남아있는 과제인 거죠. 그렇죠. 국익이란 말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은 게 그렇게 해서 분란이 생기는 것이 아주 심대하게 대한민국이 손해를 봐야 되는 그 불이익을 봐야 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국익이란 말이 나온 걸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자유한국당 부류의 사람들 정말 비열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툭 던져서 막 흔들었는데 결국 자기들 문제인 거잖아요. 김성태 씨의 스타일이나 특징을 제가 봤는데 뭐냐면 임종석 실장이 이제 국회에 왔잖아요. 국회 운영위원장이 됐더만요. 내년 6월까지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요. 올해군요. 네. 아직도 지금 2018년이 안 됐거든요. 저는. 구정으로 네. 생각하면 안 된 건 맞죠. 네. 그러네요. 예. 네. 왔는데 그러면 사무실이 2개일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장실이 있을 거고 자기 원래 있고요. 네. 자기 자리가 있을 텐데 운영위원장실로 이제 임종석 실장을 이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전화를 막 해요. 문 열어달라고. 자기 누구 무슨 비서나 누구 되겠죠. 그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계속 기자들은 문을 언제 여냐고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 10분, 15분 이상 앞에서 그냥 시간 때우다가 결국 자기네 방으로 가는. 참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 전화하면서 자기 비서들한테. 근데 뭐냐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임종석 실장이 직접 자기를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무돼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아니 근데 운영위원장실이 안 열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이 없었는데. 아니 그거 말 안 되죠. 사전에 다 그거 국회에서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면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죠. 자 우리가 문도 안 열어놨는데 지금 불쑥 들어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태 투. 아 죄송합니다. 눈이 와가지고요. 눈이 막 와가지고 좀 막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눈이 내리네. 저는 눈 안 오는 곳에 온 거 아닙니다. 중국은 안 왔잖아요. 중국에 눈 엄청 온 데 있다 왔어요. 저 영하 20도, 30도. 오, 백두산 어떻게 맑은 걸 보셨나요? 아니면은 겨울천지 보는 맛은 또 다릅니다. 아 그러세요? 몇 번째 가신 거였어요? 제가 누군지 소개는 하고 진행하시죠. 김민석입니다. 중국 갔다 왔습니다. 처음 갔어요. 처음 가신 거구나. 근데 볼만하다는 건 뭐예요? 여름 가보지 않고. 여름천지야 다 알잖아요, 사진. 근데 우리 또래 중에 통일되면 북한 코스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버틴 사람들이 제법 있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무모한 그 지금까지 버텼는데 통일이 안 되면 뭐 어떻게 교류라도 해서 가려고 했던 건데 생각을 바꿔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힘을 받자 이래가지고 갔었는데 하여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맛있는 거 사주셔요.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들한테 촌놈 출세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누가 촌놈인데요? 들어올 때 김성태. 김민석 원장 아니고요. 네. 바로 제가 거기에 맞장구를 친 이유가 저도 기사 보면서 김성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분이잖아요. 독특한.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를 만나러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 급 올라갔어.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그랬을 거예요. 동영상으로 보세요. 얼마나 고무돼 있는지. 의혹 제기한 건 전혀 기억에도 없어요. 지금 비서실장이 자기를 만나러 왔어. 그게 이런 거죠. 운영위원장이 됐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의혹을 청문을 하겠다 이제 이건데 그 전에 아련으로 온 거죠. 아련 자기 식으로 해석하면 이제 백기투항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지. 그러나? 네. 우리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요구해서 온 거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득이양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의전이 제대로 안 돼갖고 문이 안 열리는데 민망하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아니요. 당황하죠. 빨리 모시고 싶은데 기자들한테 아니죠. 기자들이 10분 동안 그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또 즐기고 있겠습니까? 네, 본인은 그냥 하여간 막 즐거운 거죠. 해피한 거예요. 그냥 그냥 해피한 다 뭐 의혹 이런 거 상관없어. 그분들을요 좋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나쁘게 본 건데. 나 원내대표야. 그동안 국정 운영 전반과 또 UAE 특사 의혹에 관련한 특히 신도 깊고 안정적인 또 국정 운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원전 정책으로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또 정부와 야당이 함께 협력해 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제1야당과 국정운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실장 UAE 특사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적 신뢰와 국익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중요한 문제일수록 모든 문제를 국회에 특히 제1야당에 더 잘 설명드리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제가 여러 번 우리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도 우리 대표님하고 제가 잘 아는 사이였는데 오늘 한층 더 친해졌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쨌건 시작했던 걸 생각을 하면요. 자유한국당이 한 그 만행을 생각을 하면 국민들 정서 같으면 다 까발려가지고 UAE고 뭐 근데 그게 다 우리나라 기업도 연결돼 있고 뭐 수출 이런 것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명박의 똥치우기 이 느낌밖에 없는데. 근데 또 하나는요. 아까 얘기 중에 김성태 의원이 한 거 있습니다. 조금 가볍게 얘기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굉장히 이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으로 승격시켜놨어요. 사실 비서 역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림자인데 이처럼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김성태예요. 그 나중에 임종석 의원이 다른 역할을 하게 되면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매우 고마워해야 되는. 존재감을 막 부각시켜줘. 네. 밥 사야 되겠네. 네. 원래도 우리 대표님하고 제가 잘 아는 사이였는데 오늘 한층 더 친해졌습니다. 연일 신문에 그렇게 장식하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원내대표를 만나러 가서 그런 식의 그림이 나오고 하는 경우가 없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고무된 거고 김성태 그러니까 원내대표 고무된 그런 거고. 식의 구도를 만들어서 네. 결국 된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낸 건데 그거 자체가 좀 일반적이지 아니 않아요. 앞으로도 매번 그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뻔뻔한 세력들의 이야기였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근혜와 원세훈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재산이 동결되는 사태가 좀 생겼는데, 예, 일단은 박근혜 씨에게는요, 지금 주택과 수표 포함해가지고 58억이 동결됐고요. 원세훈은 65억인가요? 이렇게 동결이 됐는데, 박근혜는 지금 뇌물죄인 거고, 원세훈은 국고손실죄 관련해서 법원이 받아들였으니까, 보도를 보면요.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있나 보죠? 예금 있지 않습니까? 전체 동결된 게 58억이 동결된 거예요. 주택은 쪼갤 수는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일부만 동결할 수는 없어서 아마 규모를 주택 전체, 예금, 수표 이런 거 전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박근혜 재산이 얼마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되는 공식적인 게. 그러니까 저번에 27억 정도에 공개됐다가 삼성동 집을 팔면서 40억 차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이건 차익이고 네. 그다음에 27억은 그 집이잖아요. 예금이 근데 따로 예금이 있는 건 있고 아니거든요. 예금이 있죠. 예금이 있으면 보통 예금을 먼저 이거를 그냥 바로 줘야. 근데 이거는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 과정이잖아요. 네, 어저께 강기정 전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해서 진행된 과정을 이제 새날 나와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일명 이게 취재성법, 강기정법 같이 연결지어 안 하면 또 삐져요. 플러스 전두환 추징법. 예. 그래서 전두환 추징법이 이제 취재성 강기정법이잖아요. 하여간 한 치 앞을 내다본 거죠. 그렇게 봐야죠. 내다보지 못해. 앞밖에 못 내다봤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본 거고 결국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의 역사적 교훈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과 박근혜에 얽혀 있는 그 인연, 뭐 오빠라고 불렀던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작은 근거에서 아버지가 이제 비운으로 사망하고 나서 작은 근거에서 9억 원 가량을 전두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중에 6억만 본인이 갖고 3억을 다시 전해서 뭐 이것이 당시에 수사 비용으로 썼고 일부는 또 뭐 착복을 하고 이제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금고에 있었던 돈과 뭐 수표 그 다음에 각종 그 계약서 서류 이런 것들은 박근혜 또는 전두환 간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는 아직 역사 앞에 드러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것이 최태민에 의해서 재산이 관리가 됐고 그리고 그것이 최순득과 최순실에 의해서 이제 쭉 그 소위 박근혜의 재산이 이제 관리됐다라는 게 이제 정황이고 그것이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이제 활동이 또 있는 거잖아요. 한 축으로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이제 재산 신고 과정 대통령 시절에 드러난 재산 신고와 그다음에 이제 사전 매입 과정에서 이제 취득한 이익분만 지금 법원이 이렇게 이제 몰수하기 위해서 동결한 건데 더 나오는 거죠, 뭐. 이게 보니까 그 주택
출금한 차액 30억 표로 출금해서 저 네. 변호사한테 맡긴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플러스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예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군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다 확정되고 불법한, 나면 추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추징하면서 아마 예금은 선압류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는 당연히 이제 예, 나가는 건 그 사이에 이제 별도로 이것은 저 처분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나 매매를 못하게 하려고 우선 특활비 액수만큼 재산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액수는 그렇고 근데 네. 그 중에 어떤 재산을 이제 딱 이제 블락킹 하느냐 이제 그 선택을 한 거죠. 그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전두환 추징법? 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정말 이건 코미디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박근혜는 전두환 씨에 대한 구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최재성, 강기정 의원 등이 주도한 발의한 이 법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한테 전화를 해서 네. 이거 통과시켜라. 그랬는데 이 법에 딱 발목이 잡힌 거고 거기서는 이제 본인 말고도 3자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재산을 아주 폭넓게 압류하고 추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법에 자기가 사실 1호로 딱 걸린 거예요. 거죠. 이건 너무 정말 좋은 거죠. 이거는 진짜 이건 신의 뜻이라고밖에. 그래서 최재성 의원하고 강기정 의원의 노고에 우리는 진짜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예.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파헤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제 전두환 재산 몰수하겠다고 해서 사저 앞에 가서 기자회견 했죠. 그때 이제 주동했던 분이 최재성 의원이고 강기정 의원. 그다음에 지금 화성의 국회의원 하고 계시는 이원우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했죠. 네. 자, 박근혜 씨는 그렇고 국고 65억 손실, 원세훈도 재산이 연결되는데 원세훈 이분의 특성이 좀 특이한 게 언론상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한번 캐릭터가 한번 눈에 보이는데 국정원이 갖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고 그 건물에다가 일종의 그걸 뭐라고 하나 스위트룸이라고 해야 되나? 리모델링을 해서 네. 이제 자기들이 따로 사적 사는 공간을 사용하는 만들어오고 이거는 굉장히 원세훈 부인이 즐겼다면서요. 돈 많이 들였다 그러대 그것도. 그러니까 원세훈 부인 자체가 그런 권력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처럼 보여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래서 다시 저번에 구속될 때 MB한테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네, 우리만 이렇게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 지금 이제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원세훈은 이명박 옆에 붙어서 사실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국정원 그렇죠. 고위직은 다 돌아가면서 한 거죠. 네. 사실은 국정원장을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의 격이나 급을 따진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수 있지만은 국정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캐릭터는 아니죠. 스펙이라든가 캐릭터는 그런 경력을 쌓은 분은 아니죠. 저희 그러니까 이명박의 아바타죠. 서울시의 네. 공무원으로 하면서 네. 부시장으로 이제까지 간 건데 거기서 이제 수족같이 했겠죠. 그러면서 진짜 벼락출세를 시켜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로 이제 방송할 때마다 푸나님이 좀 안 좋은 애가 있으면 이제 원장님한테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MB와 관련해서. 아, 그러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새해를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 잘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제를 바꾸는 건데 네. 원세훈 원장을 사실 한직에 있는 사람을 다시 거? 자리를 올린 것은 이해찬 총리세요. 아, 이해찬 총리가 책임이 많으시군. 이해찬 총리가 당시에 이제 부시장할 때 원세훈이 그 어디 강서군가 어디에 뭐 가 있는데 그분을 청으로 이제 국장으로 다시 이제 그때 복귀를 하면서 복귀를 했죠. 이제 뭐 여성 아동 담당 MB 때 부시장이 되는 길까지 열렸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스펙은 좋잖아. 학벌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시장으로 돼서 MB가 시킨 일을 또박또박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거기까지 올렸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행자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2009년 하고 바로 직후에 이제 국정원장 하면서 4년 임기를 꼬박 채우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그 유명한 댓글 공작 그다음에 정치 개입 각종 그 사건 사고를 그야말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했던 그런 근데 하여간 서울시의 공무원 공직자로 시작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서 국정원장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립화해서 얘기한다면 하여간 시키는 일을 또박또박 잘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올라간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총리가 잘못하셨네요. 그래서 갑자기 급 동지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조순시장 때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할 정도로 사람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쓰임이 있을 때 정말 되게 충실한 공직자가 저렇게 변절하고
국민을 피해를 주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이 놀랍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드는 거죠. 그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제도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하나 했었는데 우리가 가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행정학에서 나오는 용어라면서요. 근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왜 했냐면 현재 공무원들 중에 일부가 야, 참 저 왜 영혼이 없이 저렇게 하지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조금 화가 난 그런 게 있어요. 제 개인의 어떤 피해가 아니라 왜 저런 일을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이 공무원에게 정말 필요한 게 위에서 시키는 일을 그때그때 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 정말 영혼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 계속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꽤 봤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예를 들어 저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뭐 높은 자리까지 갔던 분이 그 뒤에 세상이 바뀌고 나서 또 비슷한 자리를 계속 유지했는데 전혀 반대 일을 한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야, 참 지금 누구예요? 있어요. 이니셜. 이니셜이라도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은 놀 거예요, 아마. 혹시 전직 외교관이라서 이번 성명서에 가담하신 분은 아니죠?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근데 참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 정치가 공무원이나 공직자를 이끌어야 되는 거고요. 그 정치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치는 늘 국민 대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이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재산이 동결되는데 이런 것도 좀 사실 최근에 보는 모습이에요. 재산 동결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선 변호인으로 해서 이제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다가 재산이 동결될 것 같으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불렀던 거잖아요. 물론 변호사법 위반했다라고 서울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유영하를 고발했는데 그걸 딱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뉴스도 안 보고 자기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내용을 다 이제 닫고 이제 벽면수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꼼꼼히 본인과 관련된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그 유영하 변호사를 바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면서 야, 그 피해자 코스프레는 뒷전으로 진짜 돈 앞에 무릎 꿇는 박근혜. 그러니까요. 참 재산 관리는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걸 입증해 준 사건으로 이 법이 없었다면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다행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던 많은 선배와 그 동지들과 후배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옥에서도 눈과 귀가 있고 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십니다. 드라마 제목 아니에요? 그거 요즘 챙겨보고 TV에 너무 재밌어요. 지금부터는요. 이명박 이야기인데요. 보도를 보니까요. 재밌는 게 나와서 다스 본사 압수수색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경주 본사를 압수수색하는데 컨테이너에다가 맨 구석에 그에다가 서류를 뭉치를 모아놓고요. 다 알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검찰이. 근데 보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랄까 이런 것 중에 외국에 다스를 홍보하는 그 책자에 이명박이 버젓이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회장 사무실의 팻말을 대기실로 바꿔놓고. 그 지난번에 국정원도 이런 똑같은 스타일로 뭐 가짜 사무실이 있었죠. 그때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조사할 때 이제 간판을 달리하고 허위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지 이건데 그 방법을 그대로 썼네요. 이게 먼저일 수 있어요. 이 위장 사무실 만들어 놓은 게 먼저고 그거를 벤치마킹한 게 검찰이네요. MB가 원세훈한테 야 이런 방법 있다 야 그러니까 그거 좋네요 이러고 지들끼리. 그러니까 MB가 원조네요. 그러니까 2012년에 그 내곡동 관련한 특검할 때 바로 이 방식으로 피했대요. 그러니까 2012년도 이게 먼저잖아요.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위장 사무실 쓴 건 2013년도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미 MB가 이제 BBK가 주어가 없다라고 해서 나경원 대변인의 당시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주어가 없으니까 BBK는 MBK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제 발등을 찍는 얘기를 제가 또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해찬 총리께서 원세훈을 살려냈다는 얘기 들으니까 조금 마음은 푸근해지긴 하는데 아이가 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무슨 가짜 사무실 만들어서 피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선거법 그거 했을 때 범인 도피 이런 거 한국 김유찬 그런 사회 그런 일종의
사례가 없다. 범죄사에 참 드문 일이라니까. 정말 발등 정말 찍고 싶네. 이길 수 없는 후보랑 싸운 거예요. 그렇지. 아까 원세훈 말씀하실 때 생각났던 단어 문장이 있는데 원세훈 같은 스타일은 악마의 손을 타면 악마에게보다 훨씬 더 진화한 형태로 발전합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고 있으면요. 정말 닮았어요. 느낌적 느낌이. 약간 냉혈한 뱀 이런 느낌 좀 보이거든요. 뱀띠예요, 네. MB가. 그런가요? 저도 뱀띠고요. 참 맥락 없어 진짜.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도대체 저 일이 저런 공작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올까고 생각하고 유추해 보면 결론적으로 그건 김기춘 머리거든요. 그럼 MB 시절에 있었던 이 모든 악행의 근원 공작은 누구 머리일까요? MB.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럼 MB 머리 무지 좋은 거네요. MB는 사실은 현대 시절에부터 해서 그런 잔머리는 끝내줬죠. 원래 MB가 뜬 게 있잖아요. 제가 그 스토리도 좀 아는데 그때 드라마 있었잖아요. 누구지? 중동에 가서 네네네. 유인천 씨가 주연으로 나왔었나요? 누가 있습니다. 영웅 시대인가? 하여간 그걸로 떴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때 중동을 해가지고 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MB가 아니에요. 그 당시 현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적절하게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영웅화한 거예요. 70년대도 어쨌든 박근혜 영애, 그다음에 최순실이 옆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뭔가 보고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이제 MB가 앉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MB에 대한 이 기억과 생각, 그때 역할에 대해서 이제 되게 이제 본인은 높은 위치에서 이제 MB를 발끝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7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그 시기에 그러면은 권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게 40년 전 아닙니까? 시점으로 MB는 보면. 그때부터 했으니까. 예, 그때부터 했으면은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안기부, 중정과 그다음에 국가 권력과 그다음에 대통령과 MB가 원래 취직하기 전에 안 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 당시 면담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현대건설인가 있고 그다음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안 됐고 그거를 봐주고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에 입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과정을 놓고 보면 누군가를 떠오르게 되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MB는 매우 집단화된 세력에 의해서 조력을 받은 거다라고 저는 다른 보여지는 얘기인데 거죠. 잠깐만 다른 얘기인데 아까 이렇게 못된 꾀를 주로 누가 냈느냐. MB 때는 실제로 MB가 꾀도 자기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때는 김기춘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1987 중에 최한 검사 있잖아요. 최한 검사는 상당히 조금 너무 과하게 미화된 것도 있고 원래 술도 안 드시는 분인데 본인도 나를 이렇게 무슨 거의 무슨 호남처럼 만들어놨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제가 한 달 되기 전쯤에 장영달 의원하고 최한 검사 두 분을 제가 점심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를 박근혜 때 총리를 한번 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김기춘이 막았어요. 왜 막았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놈은 보수지만 딱 평화 필요할 때 우리 말을 안 들었다는 전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친 거예요. 그게 그러면 87년도 얘기인가요?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김기춘이 그런 그쪽 진영에 있어서의 그런 걸 다 꿰면서 정말 뒤에서 인사에 대해서 영향도 내고 못된 일을 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MB랑 김기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역시 김기춘이네. 기승전 김기춘.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어쨌건 그런 상황인데 드디어 걸려들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국정원 특활비요. 여기에 지금 MB 측근들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자기 비서들 그것도 아주 최측근들 수중에 들어간 게 이제 포착된 거란 말이에요. 5억 가량이라고 돼 있죠 지금.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박근혜 특활비가 막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야야야, 요거 이명박 때는 이 좋은 먹잇감을 놓쳤을 리가 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 왔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했단 말이죠. 김백준은 유명하죠. 그러니까 집사. 박근혜에게 이재만이 있었다면 이명박에게는 김백준이 있었던 거고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당시에는. 다음에 김진모 민정 2비서관
그다음에 김희중 제1부속실장. 요거는 어쩌면 그렇게 박근혜랑 판박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MB 거를 보고 박근혜가 한 거죠. 그런가요? 완전히 네, 똑같이. 그럼요. 그 특활비가 이명박의 측근들한테 들어간 것까지 나오는데 이명박한테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압수수색이나 뭐 여러 가지 결과로 나와야겠지만 증언 하나라도 나와야겠죠. 근데 이명박이 그 청계재단에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대책회의까지 하면서 언론에 흘리는 거 보니까 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몰라의 앞부분이 더 강조해야 됩니다. 국정원 특활비 쓴다는 생각해 본 적 없어. 생각해 본 적 없어. 왜 난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 몰라라고만 얘기했으면 아닌 건데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냥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나 썼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야. 쟤네들의 아이디어였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래.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 생각해 본 적 없어 얘기가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 표현에 저는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하면은요, 이명박과 40년 이상을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이고, 김백준은 유명하잖아요. 뭐, 이명박의 BBK 이야기할 때도 김백준은 등장할 정도니까. 사실은 아직 안 나온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누굽니까? 천신일. 그러네. 그 세종나무? 아직 안 나왔어요. 세중나무. 참 특이한 이름인데. 꽤 일찍 빠졌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전면 그게 공개된 왜냐면은 빠졌지. 예. 이상득 형님 이제 혐의가 나올 때 이제 나온 거고 지금 이제 전 의원인 이재호 전 의원이 외국 나가 있을 때 이 세중나무의 대표인 천신일과의 연관성이 계속 거론됐었죠.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벌어졌던 일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천신일인데 저는 곧 조만간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게 압수수색을 하자마자 이명박이 이제 뭐 몇 명을 오라고 했겠죠. 근데 거기서 딱 나오는 말이 정치보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치보복 끝까지 하겠다는 건데 한번 해보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인데. 그 쓸 수 있는 말이 그 말밖에 없잖아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명박 지지자들 또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 정치보복이냐 아니면은 적폐청산이냐라고 하면 개중 그래도 좀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 25%에서 30% 나오는 프레임이 정치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써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명박이 제 아무리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면서 감옥 안에서 그 이제 투쟁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그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 재산을 몰수한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다 손에서 모래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이제 측근들이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 범죄의 얼개가 그냥 김백준만 예를 들면 이명박이 거의 그 혀처럼 군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명박 자체가 이 사람이 만약에 받은 게 확실하다면 김백준은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문고리 3인방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시킨 거다. 근데 김백준 입장에서 그거 내가 받은 거다. 받은 확실한 물증만 있다면요. 내가 받은 거다. 근데 대통령은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70년대부터 굉장히 이제 꼼꼼한 분이고 다각도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또는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비례대표 때 또 국회의원직을 반납했던 사람 아닙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고 그 와중에 미국 가서 절치부심하면서 이제 정계에 복귀를 해서 서울시장 나와서 김민석 원장의 어려운 싸움을 통해서 시장까지 되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하신 후 이총리께서 살렸던 원세훈을 등에 업고 기용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그 한 30년 동안 자신의 그런 거를 쭉 성공을 위해서 성공신화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그런 거로 해보면 이 문제, 그러니까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그리고 그 대통령의 지시 없이 그 돈을 쓸 수 없죠.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 문제는 증언이라도 대통령이 시켰어요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은 사실 박근혜가 사실상 영어의 몸이 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편하게 이제 진술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지금은 박근혜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유인이잖아요. 자유스럽게 다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보복, 그야말로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정치 보복인데
MB가 어떻게 그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복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총무비서관이나 제1부속실장이나 민정비서관이. 그렇기 때문에 좀 두려움의 대상이죠. 예. 그러나 곧 개봉박두다.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만약에 지시하지 않고 그냥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한다면 그 꼬리를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회의에서 물론 꼬리를 자르기 위한 시도도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만 그것이 범죄가 적시가 되고 여기도 이제 추징이라는 게 붙을 거 아닙니까? 5억이면 한 3배 정도가량 된다라고 치면 15억 나누면 5억씩인데 그렇게 할까요? 돈 앞에서? 그러니까 저번에 다스 문제로 이명박이 가장 확실한 범죄 증거는 다스에 있으니까 다스로 이명박을 구속시키자라고 했던 말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래야 실제로 밖에 있던 이명박의 비리를 아는 사람들이 불게 돼 있다. 이명박이 밖에 두면 이런 거에 대한 증언 같은 거 하기는 정말 힘들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 김백준이건 누구건 간에 이건 뇌물죄인데다가 엄청나게 중형이잖아요. 금액도 높고. 그러니까 이걸로 자기 스스로가 이걸 결국 불어내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에 이명박이만 잡아놓으면 다 불게 돼 있다. 이런 걸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활비가 박근혜를 무릎 꿇게 했던 게 특활비지 않습니까? MB도 지금 되게 초조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명박 측근들한테 잘 보이려고 보냈을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명박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또는 이명박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보이기 위한 떡값 개념이라면은 특활비가 아니라 예를 국정원장의 개인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조실장이 쓸 수 있는 비용, 그걸로도 몇 사람에 대해서 용돈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큰 규모로 특활비라는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속을 하면 또 해야 주변에서 불기 시작할 거다 이건데 이게 이런 건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예상 못한 곳에서 무너져요. 누가 제일 세게 얘기할까요? 여기 3명, 4개 한번 해보죠. 하여간 이것은 이미 뭐 무너지는 시점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죠. 저는 그 제1 부속실장이요? 거기 같은데. 그래요? 네. 가장 내밀한 곳이죠. 그렇죠.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다스 쪽의 전직 관계자들은 다 불고 있거든요. 그건 뭐 이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장 사무실까지도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도 가장 구석에 그것도 다스와 상관없는 외부 회사의 컨테이너 박스에 자료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도면을 딱 놓고 작전하듯이 그러니까 진술을 확보해서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내가 안 치운 거다라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저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진짜 파노라마입니다. 이런 거. 다음 개봉박도 어떻게 될 거가 예상이 되는 사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은 살아온 세월도 좀 많긴 하지만 정말 벌려놓은 일이라는 게 어떤 상상이나 이런 거를 초월하는 것 같고요. 그 범죄성이 이 사람 자체는 정말 한국 사회에 그가 대통령이 된 게 얼마나 재앙이었는지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닿을 듯 지금 손에 잠깐 닿았다가 안 닿았다가 하는 딱 그 느낌이에요. 이명박은 지금. 내가 조금만 키를 키우면 이 포도를 이렇게 확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손가락 끄트머리는 닿았는데 뜯어내릴 정도만큼까지 아직 못 올라간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저께 뉴스를 보면 MB 측이 소위 말하는 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 이다라고 얘기 못할 정도의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전까지 이 소환에 대한 카드를 그러니까 신중하게 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그런 거죠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코앞에 와 있다. 이 지점이 보인다. 라인이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명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갈 곳으로 가야죠.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분명히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시기는 예언 못 하겠는데 검찰을 잘 모르니까 이명박 휠체어 타고 나타날 겁니다. 고령 드립하면서. 근데 그러기에는 그동안 운동을 너무 해가지고 온 국민이 운동 열심히 한 거 알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전두환 조직법이 박근혜 자승자박이면 이명박은 건강히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감기 있어요. 요즘에 좋은 거. 그냥 독감도 A형, B형이 있기 때문에. 천식. 콜로. 천식도 있잖아요. 아, 이거 참. 군대 안 갔던 병명이 있잖아요. 또 운동하기 좋아요. 네. 아니, 병명이 많아요, 그분이.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 내리는 거를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밤에 내리거나 새벽에 내리거나 내지는 제가 뭐 지방에 갔거나 이럴 때 눈이 온다는 소식만 들었고 첫눈도 제대로 못 봤는데 오늘 눈 내리는 토요일 되게 차분해지네요. 그만큼 열일을 하셨군요. 아, 그렇습니다. 눈 오는 걸 못 봤어. 네. 자, 어서 오시고요. 김민석 원장님은 지금 눈길이 좀 막혀서 좀 늦고 계신다니까 이따 꼭 오실 겁니다. 시차 적응 안 됐나 보네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좀 있긴 해요. 1시간. 네. 눈이 한방눈이에요. 멋있게 오네요. 네. 네. 이것도 다 네.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문덕. 예, 왜냐하면 한 7개월, 8개월 이제 되니까 이게 나라냐 해서 아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이구나. 국격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죠, 마음이. 예전 같으면 그런 시절이 아닐 때는 이렇게 눈 내리면 토요일날 눈 내리면 아 질척거려 이게 무슨 눈이 이래 막 눈이 검은색으로 보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포근해지니까 이 눈 내린 것도 이렇게 그렇죠,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 저 눈도 나를 축복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문덕 맞습니다. 우리 대변인님이 온여두 사이 깨달음이 해골물을 마셔도 이 해골물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마실 수 없었겠지만 그게 안 보인 상태에서 물을 마시니 물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네, 맞습니다. 네. 정신이 있도 화사불상.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문 열어! 방언이 권리야! 너희 수준은 공개 맞고 그래! 공개해야 돼 이거. 아 나도 봐요 어떻게 하냐 공개. 당시 문화당을 무시하는 애들밖에 나와요. 몇 다야? 무슨 말을 하면 몇째 다냐고. 자, 국민의당 이야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안철수가 당무위를 강행했어요. 그 구태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전당대회 하면은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드자비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국회의원들 그 자리에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 몰려와 있고 거기 당대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바로 싸우고 있고 주먹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떤 국회의원 들어오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 사이에 안철수와 박지원 두 사람은 단상과 객석에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고 꼴사납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어저께 3시 한 5분경에 그 앞을 지나갔거든요. 246호. 뭐 취재 가신 건 아니죠? 아닌데 이제 어저께 방송 출연 때문에 본청 당대표실에 있다가 부랴부랴 나가는데 막 그 앞이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직전에 공개 회의에서 비공개로 전환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장병환 의원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연단에 서 있을 때 뭐라 하니까 이제 소위 안철수 쪽 사람이 빼찍으면 다야?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다가가고 중간에 말리고 그러고 이제 언론들에게 비공개를 알리고 이제 언론인들 퇴장 요구하니까 왜 이게 비공개냐 공개해야지 막 그 소동이 벌어진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언론인들이 막 취재하고 뭐 들어가니 많이 실갱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방송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나왔고 국민의당의 대변인이 김철근 대변인이에요. 아우 자불안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이 아니면 본인이 그 당무회 역사로 파견됐다라고 이제 발표되고 나서부터 딱 이제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내사 종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부와 청와대와 그다음에 야당이 국익을 우선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라고 정리한 것은 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 문제를 무슨 리베이트 건이다라고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뭐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기를 건드려서 사과하러 갔다라고 하다가 그것도 역부족이니까 송영무 장관을 끌어들여서 협정을 폐기하려고 그러다가 UA 측 반발을 사서 무마하러 갔다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칼둔 청장이 와서 책임자들 만나고 정부 관계자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청장 측에서 이제 메시지가 왔겠죠. MB 쪽에 미뤄 짐작컨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MB 측에서 이제 김성태 원내한테 이제 요거는 좀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기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소위 혐의, 지금 최근에 계속 문제되고 있는 다스와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소위 적폐청산을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그 UAE 이슈를 활용한 면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더 이상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드러나는 사건을 커버하기에는 한계치에 다다른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만하자라고 국익을 위해서 그만하자라는 아주 좋은 걸로 포장은 했다 손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라는 그렇죠.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약삭 빠른 거죠. 정치라는 게 언제까지 누구를 대변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좋은 일이라면 뭐 목숨 걸고 이제 대변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싶으면은 정치인으로서 자기도 살아야 되는 거니까 발 빼야 되는 거죠. 네. 그 이야기의 핵심은 군사협정 이런 부분은 국회 비준 사항인데 그 국회 비준 없이 국회 비준 하려면 시끄러워지니까 비밀 내용을 놓고 덮어버린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이명 계약이 뭔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이미 기자회견 때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다음에 협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이후의 프로세스인 거고 요번에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제 신사협정을 맺은 거고 국익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약속한 거니까 그거는 그거대로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신 말씀은 그건 또 여전히 국익을 위해서 남아있는 과제인 거죠. 그렇죠. 국익이란 말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은 게 그렇게 해서 분란이 생기는 것이 아주 심대하게 대한민국이 손해를 봐야 되는 그 불이익을 봐야 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국익이란 말이 나온 걸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자유한국당 부류의 사람들 정말 비열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툭 던져서 막 흔들었는데 결국 자기들 문제인 거잖아요. 김성태 씨의 스타일이나 특징을 제가 봤는데 뭐냐면 임종석 실장이 이제 국회에 왔잖아요. 국회 운영위원장이 됐더만요. 내년 6월까지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요. 올해군요. 네. 아직도 지금 2018년이 안 됐거든요. 저는. 구정으로 생각하면 안 된 건 맞죠. 네. 그러네요. 예. 네. 왔는데 그러면 사무실이 2개일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장실이 있을 거고 자기 원래 있고요. 네. 자기 자리가 있을 텐데 운영위원장실로 이제 임종석 실장을 이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전화를 막 해요. 문 열어달라고. 자기 누구 무슨 비서나 누구 되겠죠. 그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계속 기자들은 문을 언제 여냐고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한 10분, 15분 이상 앞에서 그냥 시간 때우다가 결국 자기네 방으로 가는. 참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 전화하면서 자기 비서들한테. 근데 뭐냐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임종석 실장이 직접 자기를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무돼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아니 근데 운영위원장실이 안 열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이 없었는데. 아니 그거 말 안 되죠. 사전에 다 그거 국회에서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면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죠. 자 우리가 문도 안 열어놨는데 지금 불쑥 들어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태 투. 아 죄송합니다. 눈이 와가지고요. 눈이 막 와가지고 좀 막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눈이 내리네. 저는 눈 안 오는 곳에 온 거 아닙니다. 중국은 안 왔잖아요. 중국에 눈 엄청 온 데 있다 왔어요. 저 영하 20도, 30도. 오, 백두산 어떻게 맑은 걸 보셨나요? 아니면은 겨울천지 보는 맛은 또 다릅니다. 아 그러세요? 몇 번째 가신 거였어요? 제가 누군지 소개는 하고 진행하시죠. 김민석입니다. 중국 갔다 왔습니다. 처음 갔어요. 처음 가신 거구나. 근데 볼만하다는 건 뭐예요? 여름 가보지 않고. 여름천지야 다 알잖아요, 사진. 근데 우리 또래 중에 통일되면 북한 코스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버틴 사람들이 제법 있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무모한 그 지금까지 버텼는데 통일이 안 되면 뭐 어떻게 교류라도 해서 가려고 했던 건데 생각을 바꿔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힘을 받자 이래가지고 갔었는데 하여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맛있는 거 사주셔요.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들한테 촌놈 출세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누가 촌놈인데요? 딱 들어올 때 김성태. 김민석 원장 아니고요? 네. 바로 제가 거기에 맞장구를 친 이유가 저도 기사 보면서
김성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분이잖아요. 독특한.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를 만나러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 급 올라갔어.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그랬을 거예요. 동영상으로 보세요. 얼마나 고무돼 있는지. 의혹 제기한 건 전혀 기억에도 없어요. 지금 비서실장이 자기를 만나러 왔어. 그게 이런 거죠. 운영위원장이 됐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의혹을 청문을 하겠다 이제 이건데, 그 전에 아련으로 온 거죠. 아련. 자기 식으로 해석하면 이제 백기투항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지. 그러나? 네. 우리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요구해서 온 거잖아요. 네.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득이양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의전이 제대로 안 돼갖고 문이 안 열리는데 민망하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아니요, 당황하죠. 빨리 모시고 싶은데 기자들한테 아니죠. 기자들이 10분 동안 그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또 즐기고 있겠습니까? 네, 본인은 그냥 하여간 막 즐거운 거죠. 해피한 뭐. 거예요. 그냥 그냥 해피한 다 뭐 의혹 이런 거 상관없어. 그분들을요 좋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나쁘게 본 건데. 나 원내대표야. 그동안 국정 운영 전반과 또 UAE 특사 의혹에 관련한 특히 신도 깊고 안정적인 또 국정 운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원전 정책으로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또 정부와 야당이 함께 협력해 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제1야당과 국정운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자유한국당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원장과 원세훈 전 원장을 검찰이 어제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위 비서관에게 돈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관계자에게 특수활동비에서 일부를 빼 전달하도록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돈은 모두 5억여 원으로 특히 앞선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이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전달토록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두 국정원장의 지시로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위 비서관에게도 모두 1억여 원 정도가 전달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새벽까지 밤샘 조사를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검찰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누군가의 지시로 국정원 돈 5천만 원을 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그게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8억 원에 사들인 내곡동 주택과 유영아 변호사에게 맡긴 1억짜리 수표 30장 등입니다. 유 변호사는 보관 중인 30억 원은 국정농단 1심 재판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앞으로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유영아 변호사가 어제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전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마에 탄 왕의 성화봉에 불꽃이 타오르고 전통 복식을 입은 300여 명의 어가 행렬이 평창올림픽을 밝힐 성화를 한 발 한 발 옮깁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시내에서 드론 야간 비행이 허용돼 색다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광화문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서울을 찾은 성화를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88 올림픽에 대해서도 아이와 함께 얘기하고 호돌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음이 벅차오르고 이번에 꼭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마포구 상암동에서 시작한 서울 성화봉송은 서울역 고가보행길과 홍대 입구 등 명소들을 돌며 대회 개막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전 감독과 사격의 신 진종호 등 스타들도 서울 봉송에 함께했습니다. 성화는 지난 2달 동안 전국을 누비며 평창올림픽의 열기를 높였고 이색 성화 릴레이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대전에선 로봇이 직접 성화를 운반했고
진천에선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이 수중 성화 봉송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서울 곳곳을 누빌 성화는 경기 북부를 거쳐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축제의 땅 강원도로 향하게 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쉬는 것도 정치다.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눈길 때문에 김민석 원장님은 좀 늦으시는 것 같고요. 자, 우리 김현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단둘이 하니까 좋네요. 눈도 내리고. 서울에 눈이 여러 번 내렸죠. 근데 이 장 안에 있어서 그런 상황, 소요 상황을 교통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본인이 어쨌든 방송 때문에 와 있다 이제 이런 거고. 2015년도에 우리 당 일부에서 보여줬던 태도이죠. 물론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도 지금 나가신 분들이 주로 우리 당에서 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전에 2011년도에 이제 혁신과 통합하고 합당을 해서 총선을 치르자고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당 해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전당대회 장 안에 있었던 일부의 그 폭력적 행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친 무슨 언사, 그 다음에 난동, 그리고 뭐 액젓 던지고 막 이랬던 게 불과 저희도 6년 전에 있었던 모습인데, 그게 이제 고스란히 지금 국민의당의 통합 과정에서 아주 그 볼상사납게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죠. 예.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최재성. 그렇게 드센 분들이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 사태로만 보면 통합 반대하는 쪽 의원들을 지지합니다.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그런 문화니까 총무본부장,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사무총장 맡았던 최재성 의원이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안 나갈게. 그 말을 왜 했는지가 이런 느낌으로 좀 느껴져요. 아, 이거 보고 있으니까 어쨌건 당무위원회 결론은 뭐냐면은 2월 4일 날 전당대회 하기로 의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 이제 구성해서 준비 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당대회 의장은 지금 이상돈 의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일날 이제 의장의 진행에 의해서 이제 전대가 진행이 될 텐데 예. 그날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측이 불허한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안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걸작이네요. 정당사에 이렇게 투명하게 한 전례가 없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가려고 가려닫고 안철수가 대표일 때죠. 근데 안철수가 대표일 때는 본인의 경험이 처음이니까 예, 이렇게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주로 썼던 말이 첫 일정, 첫 해외 순방에서의 성과, 첫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모든 게 첫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본인이 한 행위가 모두가 첫인 거죠. 그런 의미이죠, 지금. 네. 찬성 반대파를 분류해놓은 거 보니까 사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30명밖에 안 돼요. 합당 자체를. 네, 대부분 호남 의원들이니까 호남 의원들은 호남 정서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그 중립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사실상은 반대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더라고요. 안철수의 태도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 중재파가 중재를 했으나 그걸 거부한 상태로 당무위원회를 지금 진행한 거고요. 전당대회까지 가겠다 그러는 건데 확정된 느낌이에요. 분당. 네. 예, 그렇죠. 네. 여기서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여기를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 정치인들한테도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끌려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허무한 일이 있나요?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UAE의 무슨 의혹. 결국에는 그 말이 맞았어요. 칼둔이 한국을 다녀가고 나면 모든 문제는 풀릴 것이다. 결국에는 그 김성태를 임종숙 실장이 만나서 뭐 그런 식의 합의,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겠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호재를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놔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임종숙 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사실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니들이랑 상관이 있건 없건 이거는 국익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만에 사건이 종결됐죠. 그러니까 12월 9일 날 가서 12일 날 돌아와서 갔을 때 이제 UAE에 도착했을 때 이제 청와대에서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